1강의 제목을 제가 생각의 윤리라고 타이틀을 달아놓았습니다. 생각하는데도 윤리적인 방식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짤막한 논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존재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서의 그것은 사실은 존재라기보다는 실제인 것이죠. 라강이 말하는 실제, 혹은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있는 그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원천이고 중요한 기원이기는 하지만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존재로서의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들, 어떤 의미에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방식들이 결국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근저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시작점에서 그것들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왜 그렇게 사유의 패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지를 탐사하는 것이 사실상 인식론이라면 결국은 인식론은 존재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재론과 인식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끝에 다다르면 존재의 시작점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시작점에 도달해서 우리는 존재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속견들과 외부의 권력들이 그러한 인식의 사유의 패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잠정적으로 멈추어 놓고 그 사유의 시작점들을 마주 응시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의 그 근저에 들어가서 그 생각의 시작점들, 생각의 기원들, 그 생각의 패턴의 구조들을 마주 보는 것은 윤리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지 어떤 통찰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기적과 같은 깨달음, 돌을 닦다가 마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논리적 사유를 계속 작동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왜 존재를 그렇게 사유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누리고 있는 불행 혹은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다면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자,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철학을 바디우가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따라서, 생각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능력을 따라가면서 그곳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디우의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란 무엇인가요? 재능은 무엇인가요? 신을 믿는 자들은 그걸 신이 주신 달란트라고 부르겠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생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능력의 극점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런 현상들이 거기에서 출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저는 정신분석가의 영역에서 왜 그렇게 증상이 출현하는지, 혹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가 결국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존재론의 근거에서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존재론을 공부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혹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지금 사랑에 빠져 계신다면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올바른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의 감각과 행복과 고통과 불행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존재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찰 5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성찰 5의 제목은, 타이틀은 무엇인가 하면 La marque de vide예요. vide, void죠. 공백. 이 공백의 표식이 가리키는 것. 공백의 표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공백에 대해서는 성찰 4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이 공백은 20세기 철학에서 혹은 20세기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라강의 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주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공백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표식은 스칸디나비아 언어로부터 수학자들이 차용한 표식이에요. 동그라미, 제로를 뜻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로를 뜻하는 동그라미 가운데에 빗금을 친 이 표식. 자, 이 공백에 대해서 이제부터 사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우는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바디우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이해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흔히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공백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공백을 본다면 무엇이 보일까? 공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럴 때 텅 빈 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텅 빈 벽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공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본성상, 본성이라는 건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제가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우리의 욕망의 구조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욕망의 구조상 우리는 공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걸 보려고 하죠. 그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질서 잡히지 않은 다른 것들이에요. 질서 잡히지 않은 다른 것들. 제가 가끔 정신분석 임상을 할 때 내담자가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 있을 때 눈을 감고 지금 뭐가 보이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문득 떠오르네요. 이렇게. 물론 즉각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떠오르시기도 해요. 하지만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자,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그 무엇은 공백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면서조차도 공백을 보지 못할까? 그건 욕망의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망은 공백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공백을 두려워해요. 공백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술품 복원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 뒤에 다빈치의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고대, 중세 혹은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이전에 그려진 작품들을 보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죠.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의 식당에 걸려 있다기보다 벽화로 그려져 있었으니까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그 에콜 듀 루브르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죠. 미술품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감들, 그 당시의 안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훼손된 부분을 채워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려졌던 당시의
이미지와 아주 근접한 것을 만들려고 하죠. 이게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미술품이 세월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인위적인 사건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려진 그림의 이미지보다 사실상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예술 작품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풍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딱 떨어진 이미지 안에서 그 화가가 원래 그렸던 그 이미지를 볼 때보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더 풍부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더 풍부한 느낌, 더 풍부한 이미지에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미술품이 복원된 사례를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후의 만찬이 원래 훼손되었던 시절의 사진 이미지하고 그것이 복원된 이후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쩐지 오히려 복원 전이 더 아름다웠거나 더 의미심장하거나 더 풍부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워진 이미지에서, 즉 다시 말해서 공백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로부터 더 풍부하고 더 통제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더 낭만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공백에 근접할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것을 보게 된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공백이 어떤 이미지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협소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협소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세미나 7에서 락강이, 제가 강해서로 출간하기도 했던 그 락강 세미나 7에서 락강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사시대의 인간들이, 문명이 동굴벽화를 그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죠. 근데 락강과 같은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이유는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명백했어요. 근데 뜻밖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어떤 놀이의 유희의 감각을 표현했다, 혹은 재래의식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혹은 욕망과 소망을 표현했다라고들 하지만,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맞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펙트럼 안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동굴벽화를 그렸던 이유는 응시의 유령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관점이에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동굴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 거대한 동굴 속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유령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텅 빈 벽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그림자들이 아른거리는 벽면들의 이미지도 아닌 공백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충동의 유령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동의 유령들, 특히 락강이 4개로 규정하는 충동의 유령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것, 시각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벽화라는 건 시각예술의 영역이니까 시각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응시의 유령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다라는 거죠. 벽화를 그리면 그 벽화의 이미지에 시선을 두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공백에 대한 시선은 거두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같은 연장선상 안에서, 관점 안에서 우리는 어째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굉장히 거대한 종교들이죠.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혹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 두 종교의 거대 서사가 어째서 팔레스타인과 같은 사막에서 출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모래 언덕만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즉 공백이 펼쳐진 그 광야에서 어째서 종교가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신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공백에 가까운 풍경일 거라는 것이죠. 물론 정신분석적인 추정일 뿐이지만. 자, 그래서 이 같은 공백에 대한 우리의 어떤 두려움, 불안,
늘을 우리가 인간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존재론 혹은 정신분석은 이런 판단을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공백의 공포를 극복하는가 하면 바로 일자의 환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텅 빈 것 안에 강력한 일자를 집어넣어서 그 일자가 공백을 통제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존재론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저 광야에서 저 텅 빈 공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마어마한 불안감과 응시의 공포를 유일신이 막아준다라는 거. 저건 하나님의 응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공포는, 그 모든 불안은 통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자의 환상이 결국은 실제의 공포를, 공백의 공포를 통제해 준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자를 만들어내려는 것, 실체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공백의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원 전 그림을 보셨는지. 자, 이게 복원 전의 이미지예요. 많이 훼손이 됐죠. 그걸 저는 지워진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지워진 그림, 공백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림이다. 원래의 이미지가 세월에 의해서 탈색되기 시작해서 공백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로는 이렇게 공백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명한 이미지로부터 공백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공백 자체를 사유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공백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백을 마주하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망상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 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백을 틀어막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공백 자체와 마주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론의 어떤 의미에서는 난국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공백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래서 그 공백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일자로 그걸 틀어막는 그런 태도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세속을 멀리하고 세상과 자기를 구별시켜서 모든 것을 공백으로 돌리려고 하고 성상 파괴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 우상들을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신의 공백,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의 공백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신을 불러내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응시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우회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그 공백을 견디는 것을 버거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체론, 이런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공백을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디우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자, 이런 수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바디우가 제안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수학적 수식이기 때문에 수학 다 우리 까먹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잘 모르시겠다 해도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이 수학의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읽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우선 먼저 한번 그 느낌만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주목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지워지는 이미지 안에서 우리는 공백을 사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수학적이면 좋겠다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엄밀한 방식으로, 엄밀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망상이나 어떤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사유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학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믿게 되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테지만, 자,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공백을 포착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떤 표식인가 하면
일단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읽어야겠죠. 자, 이건 존재 양화사예요. 이 알파벳 대문자의 이를 거꾸로 쓴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존재 양화사예요. 존재 양화사. 그리고 자, 그 오른쪽에는 베타가 있어요. 자, 이거 그리스 알파벳을 씁니다. 왜냐하면 바디우가 지금 자신의 텍스트에서 이런 수식들을 이야기할 때 바디우는 이제 알파벳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의 알파벳을 쓰고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 알파벳을 써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디우의 텍스트를 혹은 번역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테니까. 자, 보십시오. 베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존재 양화사라고 했잖아요. 이라는 것은, 이를 거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고 베타,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존재한다, 최소한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집합론을 쓸 때는 혹은 논리식 기호를 쓸 때는 이 앞에 전칭 양화사를 써요. 근데 이것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타가 존재한다. 일단 베타라는 걸 우리가 사유해보자라는 거죠. 저게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에요. 무언가를 사유할 때 의미를 빼고 구조만 남긴 채로 그 구조로 접근해서 그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실현시켜 보자라는 뜻인,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논리의 수식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수식인가 하면 공리인데 공집합의 공리예요. 공집합의 공리. 공집합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보세요. 베타는 그러니까 공집합이겠죠. 우리가 지금 공집합, 공백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백은 베타예요. 그런데 이 베타를 설명하는 수식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보시면 자, 베타가 무엇인가? 이쪽을 먼저 읽어볼게요. 편의를 위해서. 베타가 무엇인가 하면 알파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베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왜 이런 귀속기호, 귀속과 포함 중에 귀속기호를 쓰는지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래요. 자, 집합론은 귀속으로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귀속 관계만을 다루자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귀속 관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현시의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조금 난해하시다면 조금 뒤에 설명이 덧붙여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은 들어주세요. 알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베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타의 특성이에요. 알파. 자, 베타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백이죠. 우리가 지금 공백을 사유하기 위해서 공백은 베타라고 명명하자. 베타가 공백을 가리킨다라고 일단은 지금 약속해 놨잖아요. 그리고 베타를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데, 베타는 무엇인가 하면 베타의 원소가 알파이다라는 방식으로 베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려면 그것의 원소인 알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베타가 알파를 원소로 갖고 있는 것이다 라면 알파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알파는 무엇인가? 이쪽에 써 있어요. 알파는 존재한다. 자, 이게 존재 양화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파는 존재한다는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이 물결 표시는 부정의 표현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정은 무엇인가요? 알파는 없다. 비존재다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베타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베타는, 즉 공백은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싱겁잖아요. 공백을 그래, 공백은 뭐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공백이라고 부르죠. 텅 빈 것을 우리는 사유해야 되잖아요. 텅 빈 것을 사유하는데 그 텅 빈 것을 사유할 때 공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엄밀하게 한번 사유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 점점 더 전개되어 나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뭐 무한도 되고, 혹은 주체의 개념으로도 이어지고, 혹은 사건의 수학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이 공집합을 통해서 멱집합의 공리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논리식을 통해서 확장 가능한 것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단순한 논리식을 일단은 여러분들 숙지해보자라는 거죠. 공백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백.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습득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베타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베타라는 거 있다라고 하면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알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베타라는 거예요. 그게 공백이라는 것이죠. 공백의 규정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은 인식론이다. 그리고 인식론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인식될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그 인식의 보편성은 무엇인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건 왜 그렇게 보는 것인지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가 우리의 보여지는 방식, 가시화되는 방식을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디우는 귀속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귀속관계. 포함과 귀속이 있잖아요. 집합론에는 A는 B의 원소다라는 표현은 A는 B에 귀속된다라는 뜻이에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부분집합은 1차적인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귀속관계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최소 단위로 축소를 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사유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들을 아주 최소 단위로 토대의 근저에 접근해 보면 귀속관계가 있다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속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있는 것들의 세상인 것이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존재의 토대에 뭐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들의 토대에는 바로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근저에까지 접근하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들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미지들 그걸 다 지우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토대에는 텅 빈 벽이 있었죠. 그 벽을 어떻게 사유하나요? 공백이라고 일단은 말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공백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하면 이렇게 논리식으로 써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강의 출발점이에요. 왜 이런 걸 사유하는가 하면 왜 이런 걸 흐리긴 하지만 아시겠죠?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최후의 만찬도 모나리자가 그렸고 자, 이것도 지금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인데 모나리자라는 이 작품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의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도 다루었던 작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가장 특징적인 회화 기법은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스푸마토 기법. 이게 어떤 다빈치의 장기와 같은 다빈치가 가장 잘했던 그런 회화 기법이기도 한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기법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오히려 조금 더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려졌죠. 자, 그런데 이 모나리자는 나중에 다른 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흐리게 넘어가는 기법들을 사용해요. 흐리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딱딱하게 살아있지 않고 라인들이 아주 흐리게 지워지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기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뒤에 배경도 마찬가지로 아주 흐릿한 방식으로 아주 원경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고 동시에 이 인물의 라인들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뭉개지는 느낌도 많이 등장을 하죠. 많이 발견이 돼요. 이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번 칠해서 이 유화 기법 중에 여러 번 칠해서 라인을 아주 마치 소멸되어 가듯이 페이드아웃 되듯이 이렇게 묻어버리는 기법을 말하는데 자, 이런 기법은 이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과 뒤섞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테크닉 자체가 다빈치가 생각하는 이미지 혹은 신비주의 혹은 다빈치가 생각하는 존재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신비적인 느낌을 주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그림이 어떤 딱 떨어지는 명료성 속에서 드러나기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를 바랬다는 것인데 그 신비로운 느낌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인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남겨두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으로 접근시키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반고전주의적인 작품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낭만주의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 그런 경향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향의 이러한 작품들이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르네상스죠. 당연히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화가이니까. 그리고 르네상스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전의 미술적인 관점과 태도가 붕괴되고 이전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어떤 테크닉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세계관들이 출현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 변화, 그런 격변의 시기에 예술가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빈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바디우적인 관점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진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사건. 어떤 새로움이 출현하는 것. 그래서 새로움이 출현해서 이전의 고정관념과 이전의 어떤 환착된 공간, 환영적인 방식으로 고착된 공간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를, 사랑을, 예술을, 정치를, 과학을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계시하는 것을 진리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진리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진리사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백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백이 떠다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이 출현하는 공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강박적으로 짜여있는 이 세계, 우리 사유의 틀로부터 바라보아지는 세계는 굉장히 강박적인 방식으로 촘촘하게 질서 잡혀 있는데, 거기에 공백이 출현해서 그러한 강박적인 질서를 교란시키고 멈추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다라고 바디우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장소를 사건적 장소라고 부르죠. 사건적 장소. 그래서 그걸 프랑스어로는 시트 에베느멍시엘이라고 불러요. 시트는 여러분 영어로 다 아시잖아요. 사이트예요. 장소라는 것이죠. 사건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다빈치에게는 당시 이탈리아의 문화적 토양이었던 것이죠. 이전의 세계관, 어떤 종교적 광신주의, 중세적인 세계관이 멈추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도모하고 고안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토양이 형성되는 그 장소를 사건적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적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발생과 그 배후에서 떠돌고 있는 공백의 관계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도식이 그거예요. 한쪽에는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공집합의 공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해봤어요. 그냥 공백 그러면 뭐 어떤 문학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무 그러면 뭐 불교적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론 그런 식의 접근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란 무엇인가 하면 사유의 능력이고 논리적 사유의 능력인 것이죠. 바디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철학자예요. 논리적인 사유를 우리 자신의 머리에만 의존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 공백을 우리는 조금 전에 생각해 봤어요. 아무 원소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 원소도.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백이 아닌 세계예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가득 차 있는 세계겠죠. 원소들. 물론 이 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디우는 경계하고 그걸 다수라고 부르지만, 그걸 또 왜 그렇게 부르는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쪽엔 공백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가 있는 거야. 실제. 그곳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신의 세계도 아닌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가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신비화시킬 필요도 없는 세계인 거죠. 그냥 실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공백이 아닌 것들이 있겠죠.
공백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집합론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원소들. 그리고 그 원소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원소들은 항상 귀속관계로 전개가 돼요. 이 말이 조금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시다면 이 공백의 맞은편에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고 그곳은 가시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고, 그러니까 존재들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보게 됐을까라면 우리가 그걸 보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패턴들을 귀속관계라고 바디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시화되려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백 맞은편의 세계에는 이미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고 이미 존재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바디오는 그걸 일자로 세마기의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소들의 세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가 않아요. 마치 다빈치 이전에 미술의 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결정이 된 세계는 고착화되어 있어요.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 원소들이 계속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원소들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들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그게 매번 변한다면 그것 또한 카오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보수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소들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평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즉 공백이 출몰하는 빈도와 횟수가 집약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대문자 X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사건적 장소가 벌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떤 예술작품, 다빈치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X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사건의 수학수예요. 그것이 출현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요소들과 구조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해요. 대항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지배하던 존재들의 질서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수학소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